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화려한 불빛 아래 강한 그룹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리고 있는 그랜드 볼룸은 욕망과 위선이 뒤섞인 거대한 연극 무대와도 같았으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처럼 강태준 대표가 서 있었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슈트를 입고 한 손에는 샴페인 잔을 든 그는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어 주변의 시선을 즐기고 있었는데 그의 옆에는 아내가 아닌 붉은 드레스를 입은 내연녀가 보란 듯이 팔짱을 끼고 있었다. 참석한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은 그 광경을 보고도 모른 척하거나 은밀한 눈빛을 교환할 뿐 누구도 감히 그 기형적인 구도를 지적하지 않았고 태주는 그 침묵을 자신의 권력에 대한 복종으로 착각하며 더욱 오만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파티장의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조차 그의 뻔뻔함을 가리지 못했고 오히려 그가 내뿜는 비릿한 욕망을 더욱 적나라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 소란스러운 중심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마치 투명 인간처럼 서 있는 한 여자가 있었으니 그녀가 바로 강태준의 법적 아내이자 강한 그룹의 숨겨진 전략가인 한서윤이었다. 무채색의 단정한 드레스를 입은 서윤은 감정 없는 조각상처럼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분노나 슬픔 대신 차가운 이성으로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동정어린 시선을 보내거나 혀를 찼지만 서윤에게 그들의 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으며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치밀하게 계산된 탈출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점검하느라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남편이 내연녀의 귓가에 속삭이며 파한대소하는 그 순간에도 서윤은 자신의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정확한 타이밍을 재고 있었고 그녀의 심장은 긴장감보다는 마침내 끝이 보인다는 해방감으로 인해 규칙적이고 힘차게 뛰고 있었다. 태준이 내연녀와 함께 무대 중앙으로 나아가 건배 제의를 하려던 찰나 서윤은 조용히 몸을 돌려 연회장 출구를 향해 걸음을 옮겼고 그 누구도 그녀의 부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녀는 화려한 파티장을 빠져나와 긴 복도를 걸으며 지난 10년간 자신이 이 그룹과 저 남자에게 쏟아부었던 시간들을 떠올렸지만 그 기억들은 더 이상 미련이 아닌 오려내야 할 악성 종양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서윤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는데 그곳에는 남편의 외도에 눈물 흘리는 비련의 여주인공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칼을 가는 냉혹한 승부사가 서 있었다. 지하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수행기사가 그녀를 보고 놀란 듯 서둘러 차문을 열었지만 서윤은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집으로 가자고 지시하며 뒷좌석 깊숙이 몸을 묻었다. 차가 강변북로를 달리는 동안 서윤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준비해온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했다. 태주는 자신이 그저 집안일이나 돌보는 얌전한 아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룹의 핵심 프로젝트와 자금 흐름을 설계한 것은 태준이 아니라 서윤이었으며 그녀가 없으면 강한 그룹이라는 거대한 배는 방향을 잃고 좌초될 운명이었다. 그녀는 태준이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무시했던 그 오만함이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끄는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임을 확신했고 입가에는 희미하지만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핸드폰 진동이 울리며 비서실장으로부터 태준이 그녀를 찾지도 않는다는 메시지가 도착했지만 서윤은 그 메시지를 읽자마자 삭제하고 핸드폰의 전원을 완전히 꺼버렸다. 성북동의 대저택에 도착한 서윤은 익숙한 동작으로 현관을 들어서며 집안을 감도는 정막을 들이마셨는데 이곳은 그녀에게 가정이 아니라 화려한 감옥이자 숨막히는 전쟁터였을 뿐이다. 그녀는 주저없이 2층 서재로 향했고 육중한 참나무 책상 뒤에 숨겨진 금고 앞으로 다가가 자신이 직접 설계하고 변경해둔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묵직한 기계음과 함께 금고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현금 뭉치나 보석이 아닌 서윤이 지난 2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온 서류들과 외장 하드 디스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중에서 가장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태준의 인감이 이미 찍혀 있는 이혼 신고서와 친권 포기 각서였으며 이는 태준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었을 때 서윤이 교묘하게 받아둔 것이었다. 서윤은 서재 책상 위에 결혼 반지와 집 열쇠, 그리고 태준이 선물했던 고가의 명품 시계들을 보란 듯이 늘어놓았는데 이는 그녀가 이 집에서 가져갈 것은 오직 자신의 존엄과 아들뿐이라는 명백한 선언이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여행 가방을 꺼내 들었고 그 안에는 화려한 명품 옷 대신 활동하기 편한 평상복 몇 벌과 현금, 그리고 위조된 신분증이 들어 있었다. 그녀가 챙긴 물건들은 철저하게 생존과 도피를 위한 것들이었으며 과거에 화려했던 삶을 증명하는 물건은 단 하나도 없었다. 서유는 마지막으로 책상 위에 놓인 태준의 사진을 잠시 내려다보았지만 그 눈빛에는 일말의 애정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경멸과 혐오만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있었으니 서유는 발걸음을 죽여 아들 지우의 방으로 들어갔고 침대 위에서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는 아이의 천사 같은 얼굴을 보며 잠시 숨을 골랐다. 지우는 태준을 닮았지만 그의 악독한 성품은 닮지 않기를 기도하며 서유는 아이를 키웠고 이제 이 아이를 저 더러운 진흙탕에서 건져낼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흔들어 깨우며 낮은 목소리로 엄마랑 잠시 여행을 가야 한다고 속삭였고 잠투정을 하려던 지우는 엄마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본능적으로 상황을 감지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유는 아이에게 두꺼운 외투를 입히고 미리 챙겨둔 아이의 배낭을 메어주며 우리는 이제부터 비밀 요원이 되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는 놀이를 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서유는 지우의 손을 꼭 잡고 저택의 뒷문으로 향했는데 그녀는 이미 저택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여 특정 시간 동안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조작해둔 상태였다. 보안업체가 태준의 명령이 아닌 서윤의 지시를 따르는 이유는 그녀가 보안 시스템의 초기 구축 단계부터 깊이 관여했으며 실질적인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능숙하게 사각지대를 찾아 이동했고 차고 구석에 세워져 있던 낡은 승용차 앞으로 다가갔는데 이 차는 그녀가 가사 도우미의 명의를 빌려 미리 구입해둔 것이었다. 화려한 람보르기니나 벤틀리 대신 평범한 국산차를 선택한 것은 추적을 피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위장이었으며 그녀는 트렁크에 짐을 싣고 아이를 뒷좌석에 태운 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조용한 차고를 울렸지만 그 소리는 바깥으로 새어 나가지 않았고 서유는 리모컨을 조작하여 차고 문을 열고 망설임 없이 엑셀을 밟아 저택을 빠져나갔다. 차가 저택의 높은 담장을 벗어나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순간 서유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고 백미러로 멀어지는 저택을 바라보며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서울을 벗어나기 위한 최적의 경로를 머릿속으로 그렸는데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CCTV를 피하기 위해 국도를 이용하고 하이패스 대신 현금을 사용할 계획이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차 안은 묘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고 조수석에 앉은 지우는 다시 잠이 들었지만 서윤의 눈은 어둠 속에서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빛나고 있었다. 서울을 벗어나 한적한 국도로 접어들었을 때 서윤은 차를 잠시 갓길에 세우고 주머니에서 자신의 원래 핸드폰을 꺼내 배터리를 분리하고 유심칩을 꺼내 반으로 꺾어버렸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둔 대포폰을 켜서 내비게이션을 실행하지 않고 오직 지도만 확인한 뒤 다시 전원을 껐는데 이는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철저한 조치였다. 그녀는 태준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지을 표정을 상상하며 쓴웃음을 지었는데 그는 아마 자신의 소유물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길길이 날뛰겠지만 정작 왜 서윤이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태준에게 서윤은 인격체가 아닌 편리한 도구이자 장식품에 불과했기에 도구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주인을 떠난다는 것은 그의 상식 밖의 일일 것이었다. 다시 차를 몰기 시작한 서윤은 창문을 조금 열어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머리를 식혔는데 들어오는 바람 냄새는 더 이상 매연과 향수 냄새가 섞인 서울의 공기가 아닌 흙과 나무, 냄새가 섞인 자유의 향기였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강원도의 깊은 산골도 아니고 해외도 아닌 태준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남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으며 그곳에는 이미 그녀가 새로운 신분으로 마련해둔 작은 집과 기반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윤은 그곳에서 한서윤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며 태준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세상에 공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서서히 목을 조여오는 거미줄처럼 치밀하고 집요하게 진행될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자 서윤은 선글라스를 끼고 속도를 조금 더 높였는데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태준이 술에서 깨어 그녀의 부재를 알아차리기까지 남은 시간은 대략 4시간 정도였고 그 시간 안에 그녀는 태준의 추적 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만 했다. 지우가 잠에서 깨어 눈을 비비며 배가 고프다고 칭얼거리자 서윤은 미리 준비해둔 샌드위치를 건네주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제 우리 둘만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다독였다. 아이는 엄마의 미소에 안심하며 샌드위치를 베어 물었고 서윤은 백미러를 통해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도로 위의 차들은 줄어들었고 풍경은 빌딩 숲에서 푸른 바다와 산으로 바뀌어 갔는데 서윤에게 이 풍경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다. 그녀는 바다가 보이는 해안도로를 달리며 라디오를 켰지만 뉴스는 듣지 않고 음악 채널을 틀어 잔잔한 클래식 선율이 차 안을 채우도록 했다. 그 음악은 마치 태준과 강한 그룹의 몰락을 예고하는 진홍곡처럼 들렸고 서윤은 핸들을 잡은 손가락으로 리듬을 타며 다가올 파국을 즐길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자신이 떠난 자리에 남겨진 혼란과 파괴를 상상하며 쾌감을 느꼈고 그것은 억눌려왔던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이자 정당한 대가였다. 마침내 작은 항구 마을에 도착한 서윤은 인적 드문 낡은 주택 앞에 차를 세웠고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는데 짠내 섞인 바닷바람이 폐부 깊숙이 들어와 묵은 찌꺼기를 씻어내는 듯했다. 이 집은 겉보기에는 허름해 보였지만 내부는 최신식 보안 시스템과 고성능 서버가 갖춰진 그녀만의 요새였으며 이곳에서 그녀는 강한 그룹을 무너뜨릴 보이지 않는 사령관이 될 것이었다. 지우는 낯선 환경에 호기심을 보이며 마당을 뛰어다녔고 서유는 그런 아이를 바라보며 태준과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린 지금 이 순간이 생애 최고의 순간임을 느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태준의 법인 카드를 꺼내 가위로 잘게 잘라 쓰레기통에 버리며 과거와의 작별을 고했다. 이제 서울의 강태준은 숙취와 함께 깨어나 텅 빈 집과 책상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의 오만한 얼굴이 어떻게 일그러질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서유는 전율을 느꼈다.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켜고 익명의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강한 그룹의 내부 서버에 심어둔 백도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했는데 화면에 뜬 녹색 불빛은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알리고 있었다. 서유는 커피를 한 잔 내리며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았고 떠오르는 태양 아래 반짝이는 물결은 그녀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승리의 여신은 준비된 자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강태준은 머리가 깨질 듯한 숙취와 함께 눈을 떴는데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날카롭게 그의 신경을 자극했다. 평소라면 침대 옆 협탁에 따뜻한 꿀물과 숙취, 해소제가 놓여 있어야 했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차가운 먼지만이 부유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마른 세수를 하며 거칠게 침대에서 일어났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내를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와 기분 나쁜 정적뿐이었다. 집안을 감도는 이 낯선 고요함은 단순히 사람이 없는 부재의 느낌을 넘어 마치 생명력이 완전히 빠져나간 폐허의 정막과도 같았기에 태주는 본능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지만 평소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던 가사 도우미들의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고 거실은 어젯밤의 어둠을 그대로 머금은 채 싸늘하게 쉬고 있었다.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태주는 안방을 지나 서윤이 주로 머물던 2층 서재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곳은 그가 평소 거들떠보지도 않던 공간이었다. 서재 문을 열자마자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물건들이었는데 그것은 서윤이 평소 끼고 다니던 결혼 반지와 집 열쇠, 그리고 그가 선물했던 몇 점의 보석들이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그 옆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고 그 겉면에 적힌 이혼 신고서라는 5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봉투 안에는 이미 서윤의 도장과 태준의 인감이 선명하게 찍힌 이혼 서류와 친권 포기 각서가 들어 있었는데 그 도장은 태준이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하는 어느 날 밤 서윤이 교묘하게 받아낸 것이 분명했다. 태준은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격렬한 분노를 터뜨렸고 당장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없는 번호라는 기계적인 안내음만 흘러나올 뿐이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집으로 사람을 보내라고 고함을 질렀고 그의 목소리는 통제할 수 없는 분노로 인해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잠시 후 도착한 비서실장과 고문 변호사는 태준이 내던진 서류들을 검토하더니 창백해진 얼굴로 이 서류들이 법적으로 완벽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태준은 그제야 자신이 서윤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했음을 깨달았는데 그녀는 단순히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라 지난 수년간 이 순간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온 냉혹한 전략가였던 것이다. 변호사는 땀을 뻘뻘 흘리며 서윤이 태준의 명의로 된 해외 비자금 계좌와 차명 부동산들을 담보로 잡아둔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태준은 그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들은 그가 그룹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은밀하게 관리해 오던 자금줄이었고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서윤은 그 자금의 흐름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라진 것이었고 이는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 강한 그룹의 심장부를 겨냥한 테러와도 다름없었다. 태주는 벽에 걸린 액자를 집어던지며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라도 그녀를 잡아오라고 소리쳤지만 변호사는 지금 경찰이 개입하면 비자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며 그를 만류했다. 태주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옷방으로 들어가 출근 준비를 하려 했지만 평소 서윤이 계절과 일정에 맞춰 완벽하게 코디해 두던 드레스룸은 텅 비어 있었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는 넥타이 하나를 찾는 데에도 한참을 헤매야 했고 겨우 찾아낸 셔츠는 다림질이 되어 있지 않아 구겨진 상태였기에 그는 셔츠를 바닥에 패대기치며 욕설을 내뱉었다. 집안일이라고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그에게 서윤의 부재는 당장 입을 옷부터 먹을 물까지 모든 일상생활의 마비를 의미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며 비로소 서윤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완벽하게 지탱해주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실감했지만 그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력함이 드러난 것에 대한 수치심으로 변질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회사에 도착한 태주는
집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자신의 개인 컴퓨터를 켰지만 화면에는 암호를 입력하라는 창만 덩그러니 떠 있었고 그가 알고 있던 어떤 암호도 먹히지 않았다. 그 컴퓨터에는 중요한 계약서 초안들과 로비리스트가 들어 있었는데 서유는 그 데이터들의 2중 3중으로 암호를 걸어두고 떠난 것이었다. 정보기술팀을 불러 암호 해독을 시도했지만 팀장은 이 암호 체계가 군사 수준의 보안으로 설계되어 있어 억지로 뚫으려 하면 데이터가 자동 소각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했다. 태주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고 비서들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룹의 오너라고 자부했지만 실상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열쇠는 서윤이 쥐고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태주는 아무런 업무도 처리하지 못한 채 집무실을 서성거렸고 그때 그의 내연녀인 혜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혜진은 태준의 상황은 전혀 모른 채 어젯밤 파티가 너무 즐거웠다며 오늘 저녁에는 명품관 쇼핑을 가자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졸라댔다. 평소라면 그녀의 철없는 애교를 귀엽게 받아주었을 태준이었지만 지금은 그녀의 목소리가 칠판을 긁는 소음처럼 거슬리게 들렸고 그는 난생 처음으로 혜진에게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혜진은 태준이 가진 돈과 권력을 보고 접근한 기생충 같은 존재였지만 서유는 태준의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뿌리와도 같은 존재였음을 그는 이제야 본능적으로 깨닫기 시작했다. 오후가 되자 태준이 고용한 사설탐정 업체에서 첫 번째 보고가 들어왔는데 그 내용은 태준을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다. 저택의 CCTV는 어젯밤 특정 시간대의 영상이 모두 삭제되거나 조작되어 있었고 인근 도로의 방범 카메라에서도 서윤의 차량을 추적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휴대폰 위치 정보조차 전혀 잡히지 않고 있었다. 탐정은 이런 수준의 도피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혀를 내둘렀고 태주는 서윤이 자신의 등 뒤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 탈출을 준비해 왔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어 오싹함을 느꼈다. 그는 서윤을 그저 온실 속의 화초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 온실을 깨부수고 나갈 준비를 마친 맹수였던 것이다. 저녁이 되어 다시 텅 빈 저택으로 돌아온 태주는 불 꺼진 거실 소파에 앉아 양주를 병째 들이켰지만 취기는커녕 정신이 더욱 또렷해지는 기분이었다. 집안 곳곳에는 서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지만 정작 그녀의 물건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기에 그 모순적인 공백이 태준을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아들의 방으로 들어가 텅 빈 침대를 바라보았는데 핏줄인 아들마저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태주는 지우가 가지고 놀던 로봇 장난감을 손에 쥐고 부들부들 떨다가 벽을 향해 던져버렸고 장난감이 부서지는 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날카롭게 갈랐다. 밤이 깊어질수록 태준의 공포는 분노로 그리고 다시 집착으로 변해갔는데 그는 절대 서윤을 이대로 놔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금을 동원해서라도 그녀를 찾아내어 무릎 꿇리고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멸감을 몇 배로 되갚아주리라 결심했다. 하지만 그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서윤이 단순히 도망친 것이 아니라 그를 무너뜨리기 위한 거대한 판을 짜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었다. 태주는 자신이 사냥꾼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덫에 걸린 사냥감 신세였고 어둠 속에서 그를 지켜보는 서윤의 눈동자는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태주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 당장 언론 대응팀을 소집하라고 지시하며 아내의 가출을 정신 이상으로 몰고 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피해자인 척 연기하며 대중의 동정을 사고 서윤을 부도덕한 여자로 매도하여 그녀가 가진 증거들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작정이었다. 이것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비열하고 졸렬한 반격이었지만
궁지에 몰린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고 도덕심 따위는 이미 버린 지 오래였다. 그는 잔을 비우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는데 그 웃음 속에는 자신의 파멸을 재촉하는 오만함이 가득 차 있었다. 창밖에는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빗소리는 마치 태준의 무너져가는 왕국을 조롱하는 듯 거세게 창문을 때리고 있었다. 강태준은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잠을 청했지만 악몽 같은 현실은 그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고 그는 밤새 뒤척이며 서윤의 환영에 시달려야 했다. 내일 날이 밝으면 그는 전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승패가 정해진 싸움이라는 것을 그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폭풍우 치는 밤 강한 그룹의 오너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고독한 남자가 되어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웠던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남해의 작은 항구 마을에도 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하게 퍼지기 시작했는데 한서윤은 이제 더 이상 강한 그룹의 안주인이 아닌 프리랜서 번역가이자 투자 컨설턴트인 이혜인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가 머무는 2층짜리 하얀 주택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아침이면 창문을 열어 소금기 머금은 바람을 맞으며 커피를 내리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다. 지난 3개월 동안 서윤의 얼굴에서는 그늘이 사라지고 생기가 돌기 시작했으며 아들 지우 역시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뛰어놀며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밝은 웃음을 되찾았다. 서울에서의 숨막히던 감시와 억압은 이제 먼 옛날의 일처럼 느껴졌지만 서윤은 매일 밤 뉴스를 체크하며 자신이 떠난 자리에 남겨진 폭탄이 언제 터질지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반면 서울 강한 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의 공기는 시베리아 벌판보다 더 차갑고 살벌하게 얼어붙어 있었는데 강태준 대표는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들을 노려보며 핏발선 눈으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서윤이 사라진 직후부터 회사의 주요 프로젝트들이 하나둘씩 삐걱거리기 시작했는데 이는 실무진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모든 최종 결정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율하고 수정해왔던 서윤의 부재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였다. 태주는 자신이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실상 그는 서윤이 차려놓은 밥상을 받기만 했을 뿐 복잡한 이해관계와 자금 흐름을 조정하는 디테일에는 문외한이나 다름없었다. 임원회의에서 유럽 파트너사와의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태주는 서류철을 집어 던지며 고함을 질렀지만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태준의 곁을 지키던 내연녀 민혜진은 서윤의 빈자리를 채우기는커녕 오히려 태준의 신경을 긁어대며 그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혜진은 자신이 이제 곧 강한 그룹의 안주인이 될 것이라는 헛된 망상에 빠져 법인 카드를 물쓰듯 긁어대며 명품관을 제집 드나들듯 했고 직원들에게 아나무인으로 갑질을 일삼아 구설수에 오르내렸다. 태준이 골치 아픈 회사 일로 머리를 싸매고 있을 때 혜진은 집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이번 시즌 신상 가방을 사주지 않는다며 투정을 부렸는데 그 모습은 태준에게 있어 서윤의 차분하고 지적인 모습과 극명하게 대비되어 혐오감마저 불러일으켰다. 태준은 혜진의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지 뼈저리게 후회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룹 내부에서는 알 수 없는 루머가 돌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회장 사모님이 사라진 이후 회사의 자금줄이 막히고 중요한 로비라인이 끊겼다는 내용으로 직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전염병처럼 번져나가고 있었다. 실제로 서윤이 관리하던 차명 계좌들과 페이퍼 컴퍼니들은 그녀가 떠남과 동시에 폐쇄되거나 동결되었고 태주는 그 자금을 융통할 방법을 찾지 못해 사채 시장까지 기웃거려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은행장들과의 골프 회동에서도 예전처럼 부드러운 대화가 오가지 않았고 그들은
태준의 눈을 피하며 대출 연장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기 급급했는데 이는 서윤이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졌음을 의미했다. 태준은 술에 취해 비서실장에게 서윤을 당장 찾아내라고 소리쳤지만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그녀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남해의 평화로운 오후 서윤은 노트북 화면에 띄워진 강한 그룹의 주가 그래프를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는데 그래프는 그녀가 예상한 대로 완만한 하락 곡선을 그리며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그녀는 익명의 제보자를 자처하여 언론사의 태준의 갑질 논란과 혜진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담은 사진들을 조금씩 흘려보냈고 이는 여론을 악화시켜 주가 하락을 부채질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서윤은 자신이 직접 나서서 태준을 공격하는 대신 그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었으며 태준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며 점점 피폐해져 갔다.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오늘 배운 그림을 자랑하자 서윤은 노트북을 덮고 환하게 웃으며 아이를 안아주었는데 그녀의 복수는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전쟁과도 같았다. 어느 날 혜진이 백화점 주차장에서 주차 요원에게 무릎을 꿇리고 폭언을 퍼붓는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출되면서 강한 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영상 속 혜진은 태준의 이름을 들먹이며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소리를 질렀고 대중들의 분노는 혜진을 넘어 그녀를 방조한 태준에게로 향해 불매 운동 조짐까지 보이기 시작했다. 태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하려 했지만 준비된 원고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며 식은땀을 흘리는 모습이 생중계되면서 리더십 부재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집무실로 돌아와 혜진의 뺨을 올려붙이며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소리쳤지만 혜진은 오히려 악을 쓰며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발악해 태준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태준은 밤마다 텅 빈 대저택의 거실에 앉아 서윤의 환영을 보며 괴로워했는데 그는 자신이 서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해서 미칠 것 같았다. 그는 서윤이 자신에게 해주었던 조언들과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법들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기억나는 것은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과 차가운 등뿐이었다. 태준은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서윤이라는 킹메이커가 만들어준 허수아비 왕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지만 현실은 그를 잔인하게 몰아세우고 있었다. 그는 비싼 양주를 바닥에 뿌리며 서윤의 이름을 부르짖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깨진 유리 조각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뿐이었다. 서윤은 서울에서 벌어지는 아비 규환을 모니터링하며 이제 슬슬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는데 그것은 바로 태준이 10년간 저러지른 탈세와 횡령의 증거들이었다. 그녀는 그 자료들을 검찰과 국세청에 동시에 제보할 타이밍을 재고 있었으며 그 시점은 다가오는 주주총회가 될 것이라고 마음먹었다. 서윤은 단순히 태준을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명예와 부를 완전히 박탈하여 바닥까지 추락하는 꼴을 봐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USB 하나를 꺼내 만지작거렸는데 그 작은 저장 장치 안에는 강한 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핵폭탄급 비밀들이 잠들어 있었다. 주주총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태준은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주요 주주들은 이미 등을 돌린 상태였고 심지어 경쟁사와의 합병설까지 나돌고 있었다. 태준은 마지막 수단으로 장인어른이었던 서윤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해보려 했지만 처가 역시 이미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그제야 그는 서윤이 혼자 움직인 것이 아니라 처가와 연계하여 완벽한 절연을 선언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사방이 벽으로 막힌 독방에 갇힌 듯한 공포를 느꼈고 수면제 없이는 단 1시간도 잠들 수 없는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다.
거울 속의 그는 불과 3개월 전에 위풍당당하던 CEO가 아니라 초라하고 병적인 노인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태준에게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서윤의 침착하고 건조한 목소리였다. 태준은 전화를 받자마자 욕설과 회유를 섞어가며 당장 돌아오라고 소리쳤지만 서윤은 그의 감정적인 폭발을 조용히 듣고만 있다가 짧게 한마디를 남겼다. 다음 주 주주총회에 선물을 보냈으니 기대해도 좋다는 그녀의 말은 태준의 심장에 얼음 송곳을 박는 듯 서늘했고 그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기도 전에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태준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연결이 끊긴 상태였고 그 순간 그는 서윤이 자신을 용서하거나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으며 오직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았다. 서윤은 전화를 끊고 나서 지우와 함께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는데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서 아이의 손을 잡고 걷는 기분은 더할 나위 없이 평온했다. 그녀는 태준과의 통화에서 느꼈던 그의 불안과 공포가 자신에게는 승리의 전주곡처럼 들렸고 이제 더 이상 그 남자에게 휘둘리지 않는 자신의 단단한 마음을 확인했다. 지우가 모래사장에서 조개 껍데기를 주어 엄마에게 선물이라며 내밀자 서윤은 그 조개 껍데기를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소중하게 받아들었고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사랑한다고 속삭였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강인한 여성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한편 서울의 태주는 서윤의 전화 이후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며 사무실의 모든 블라인드를 내리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편집증적인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비서들에게 매시간 보고를 강요하고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주변 사람들을 쥐잡듯이 잡았는데 이는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느껴지는 본능적인 공포 때문이었다. 그는 금고에 숨겨둔 이중장부를 꺼내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혹시라도 서윤이 이것을 복사해 갔을까봐 전전긍긍했고 결국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그는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다. 그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서윤의 글씨체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혜진은 태준의 광기를 견디지 못하고 저택에서 도망치듯 빠져나갔고 태준은 그녀를 붙잡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생존에 대한 처절한 집착뿐이었다. 그는 변호사들을 소집하여 방어 논리를 준비하고 로펌의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하며 다가올 법적 공방에 대비하려 했지만 변호사들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다. 그들은 이미 시장의 분위기가 강한 그룹의 몰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태준을 변호하는 것이 자신들의 커리어에 오점이 될까봐 몸을 사리는 눈치였다. 태준은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어도 마음을 살 수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너무 늦게 깨닫고 있었다. 주주총회 전날 밤 서윤은 서울로 보낼 퀵 서비스 상자를 포장하며 마지막 점검을 마쳤는데 그 상자 안에는 태준의 비리를 입증할 USB와 서류 뭉치 그리고 태준이 그녀에게 주었던 프러포즈 반지가 들어 있었다. 반지를 돌려보내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의식이었고 서윤은 미련 없이 상자를 봉인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줄기는 거세져 바다를 뒤덮었지만 서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했다. 그녀는 내일 아침이면 세상이 뒤집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남해의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밤, 서윤과 지우는 깊은 잠에 빠졌지만 서울의 태주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다가오는 파멸의 그림자를 지켜보아야 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환상을 보며 식은땀을 흘렸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에는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다.
이제 심판의 날이 밝았고 무대는 준비되었으며 주인공은 더 이상 강태준이 아닌 한서윤이었다. 그녀가 쏘아 올린 공은 거대한 해일이 되어 강한 그룹을 덮칠 준비를 마쳤고 그 결과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운명과도 같았다. 서울 성북동의 대저택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잠겨 있었는데 늦은 밤 서재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던 강태준의 귀에 아주 미세한 진동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의 근원지는 빨래 바구니 가장 깊숙한 곳이었고 그곳에는 이 집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가사도우미 박 여사가 몰래 숨겨둔 낡은 피처폰 하나가 발광하고 있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었고 액정에 뜬 사모님이라는 세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핏줄이 터질 듯한 분노와 함께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다. 서윤은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모든 디지털 기기를 폐기했지만 유일하게 아들 지우를 돌봐주었던 박 여사와의 끝만은 차마 놓지 못했던 것이었고 그 작은 자비심이 그녀의 파고 개스미를 완벽했던 계획에 균열을 일으킨 것이었다. 태주는 전화를 받는 대신 통화 기록을 뒤져 위치 추적을 의뢰했고 곧이어 남해의 한 기지국 근처라는 결과가 모니터에 뜨자마자 그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그는 즉시 박 여사를 거실로 끌어내어 무릎 꿇리고 서윤의 정확한 거처를 대라며 협박했는데 공포에 질린 박 여사는 결국 서윤이 머물고 있는 하얀 2층 집의 위치를 실토하고 말았다. 태주는 그 길로 회사 법무팀과 사설 경호업체에 연락하여 최정예 인력을 소집했고 당장 남해로 내려가 아들을 데려오고 서윤을 강제로라도 끌고 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의 눈에는 이성이 마비된 광기가 서려 있었고 이번에야말로 서윤에게 본때를 보여주어 다시는 자신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집착만이 가득했다. 새벽이시 강한 그룹의 로고가 없는 검은색 세단 5대가 서울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남해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고 그 행렬은 마치 먹잇감을 쫓는 사냥개 무리처럼 위협적이었다. 한편 남해의 고요한 주택에서 잠을 청하려던 서윤은 책상 위에 놓아둔 보안 경보장치가 붉게 전멸하는 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위험이 닥쳐왔음을 감지했다. 그녀는 박 여사와의 연락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 때문에 유지했던 그 선이 결국 끊어졌음을 직감했고 즉시 플랜 B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자고 있는 지우를 깨워 미리 섭외해둔 이웃집 할머니에게 잠시 맡기며 엄마가 중요한 손님을 만나야 하니 아침에 데려러 가겠다고 침착하게 아이를 안심시켰다.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후 그녀는 집안의 모든 불을 켜고 현관문을 활짝 열어둔 채 거실 소파에 앉아 태준을 기다렸는데 그녀의 앞에는 찻잔 하나와 두꺼운 서류 파일만이 놓여 있을 뿐이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자 마을의 정적을 깨고 검은 세단들이 서윤의 집 마당으로 들이닥쳤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거실 창을 뚫고 들어와 서윤의 얼굴을 비추었다. 차문이 열리고 수트를 입은 거구의 경호원들이 도열하자 그 사이로 강태준이 구겨진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걸어 들어왔는데 그의 얼굴은 장거리 운전과 분노로 인해 흉물스럽게 일그러져 있었다. 태준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와 서윤을 내려다보며 드디어 찾았다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지만 서윤은 미동도 하지 않고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태준이 예상했던 두려움이나 당황함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불청객을 맞이하는 집주인의 여유로움마저 느껴져 태준은 순간적으로 기세가 꺾이는 것을 느꼈다. 태준은 서윤의 태연한 모습에 더욱 화가 치밀어 소파 테이블을 발로 차며 당장 지우를 내놓고 서울로 돌아가자고 고함을 질렀다. 그는 서윤의 팔목을 억지로 잡아 끌며 저항하면 강제로라도 차에 태우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서윤은 태준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다. 그녀는 태준에게 이 집 안과 밖에는 실시간으로 클라우드 서버에 영상을 전송하는 초소형 카메라가 수십 개 설치되어 있으며
만약 자신에게 손끝 하나라도 된다면 그 즉시 영상이 전 세계에 생중계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주는 주위를 둘러보며 카메라를 찾으려 했지만 서윤은 당신이 찾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할 만큼 내가 어리석지 않다고 비웃으며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다. 경호원들이 서윤을 포위하려 하자 서윤은 태블릿 PC를 들어 화면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화면에는 태준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이용했던 페이퍼 컴퍼니들의 명단과 자금, 이동 경로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서윤은 이 자료가 이미 다수의 언론사와 검찰청 서버에 예약 전송으로 걸려 있으며 자신이 매시간 특정 코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발송되도록 설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즉, 태준이 그녀를 납치하거나 감금하여 그녀가 코드를 입력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 강한 그룹은 공중분해될 것이라는 뜻이었다. 태준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경호원들에게 물러나라고 손짓했고 서윤은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그제야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했다. 서윤은 테이블 위에 놓인 두꺼운 서류 파일을 태준 앞으로 밀어주며 이것이 당신이 지난 10년간 나를 기만하고 내연녀와 놀아난 대가이자 이혼합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는 그가 상상했던 위자료 청구서가 아니라 그가 저지른 횡령과 배임 그리고 불법 로비 내역이 날짜와 시간별로 정리된 범죄, 일람표가 들어있었다. 태준은 서윤이 집에서 살림만 하는 줄 알았는데 언제 이런 방대한 자료를 수집했는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멍하니 서류를 바라볼 뿐이었다. 서윤은 당신이 밖에서 술 마시고 여자들과 뒹굴 때 나는 당신이 흘리고 다닌 오물들을 치우며 이날을 기다려왔다고 담담하게 고백했다. 태주는 비로소 서윤이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저승사자임을 깨달았고 무릎을 꿇고 빌고 싶은 충동과 그녀를 죽이고 싶은 살해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는 쉰 목소리로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고 서윤은 지우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영구히 포기하고 다시는 우리 모자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요구했다. 또한 그녀는 강한 그룹의 지분 중 태준이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 전량을 자신이 지정한 사회적 기업에 기부할 것을 명령했는데 이는 태준의 사금고를 완전히 비워버리겠다는 선언이었다. 태준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펄쩍 뛰었지만 서윤은 시계를 가리키며 예약 전송 시간까지 30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를 압박했다. 그때 태준의 변호사가 귓속말로 상황이 좋지 않으니 일단 서윤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고 시간을 번 뒤에 대책을 세우자고 제안했다. 태준은 굴욕감을 삼키며 서윤이 내민 각서에 서명했고 지장은 찍지 않겠다고 버텼지만 서윤은 미리 준비해둔 인주를 그의 얼굴 앞에 들이밀며 망설일 시간이 없음을 상기시켰다. 결국 태준은 붉은 인주를 엄지에 묻혀 각서에 도장을 찍었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영혼 일부가 뜯겨 나가는 듯한 상실감을 맛보았다. 서윤은 각서를 챙겨 금고에 넣으며 이 각서 역시 스캔되어 안전한 곳에 보관될 것이니 딴 마음을 품지 말라고 못 박았다. 모든 절차가 끝나자 서윤은 태준에게 이제 내 집에서 나가달라고 정중하게 축객령을 내렸는데 그녀의 태도는 마치 불결한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처럼 단호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내가 이대로 무너질 것 같으냐고 이를 갈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서윤은 당신은 이미 무너지고 있으며 단지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대꾸했다. 그녀는 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당신이 가진 돈과 권력은 모래 위에 지은 성이었고 나는 그 모래를 휩쓸어갈 파도라고 선언했다. 태준은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씩씩거리며 몸을 돌렸고 경호원들과 함께 도망치듯 서윤의 집을 빠져나갔다. 검은 세단들이 굉음을 내며 마을을 떠나자 서윤은 긴장이 풀려 소파에 깊이 몸을 파묻었는데 그녀의 등은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마시며
자신이 태준이라는 거대한 괴물과 맞서 싸워 이겼다는 사실을 실감했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10년간 억눌려왔던 자아를 되찾고 아들을 지켜낸 어머니로서의 위대한 투쟁이었다. 서유는 창밖으로 동이 트는 것을 바라보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임을 알았기에 눈물을 닦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다. 한편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태주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차 안의 기물들을 부수며 발광했는데 그는 서윤에게 당한 수모를 갚아주기 위해 더욱 악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사 국장들에게 연락해서 윤을 꽃뱀으로 몰아가는 기사를 내라고 지시했고 인터넷 여론 조작팀을 가동해 서윤의 신상을 털고 악플을 달게 하라고 명령했다. 태주는 서윤이 가진 증거가 터지기 전에 그녀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어 증거의 효력을 떨어뜨리려는 비열한 전략을 택한 것이었다. 그는 서윤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여 갈 곳이 없어지면 제 발로 다시 자신에게 기어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태준이 간과한 것은 서윤이 이미 그의 이런 반응까지 계산에 넣고 있었다는 점이었는데 그녀는 태준이 언론 플레이를 시작하는 순간을 역공의 기회로 삼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서윤은 노트북을 켜고 자신이 운영하는 익명 블로그에 접속하여 태준과의 대화 녹취록 중 일부를 편집하여 업로드할 준비를 했다. 그 파일에는 태준이 서윤을 협박하고 법을 무시하는 발언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어 공개되는 순간 태준의 가면을 벗겨버릴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서윤은 엔터키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태준이 먼저 선을 넘기를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숨죽이고 있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서윤은 이웃집으로 가서 지우를 데려왔는데 아이는 엄마의 품에 안기며 무서운 아저씨들은 갔느냐고 물었다. 서윤은 아이를 꼭 껴안으며 이제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아이의 맑은 눈동자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고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싸울 수 있다는 결의를 다졌다. 남해의 바다는 어젯밤의 소동을 잊은 듯 평온하게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수면 아래에는 거센 해류가 흐르고 있듯이 서윤과 태준의 전쟁은 이제 막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서울의 아침은 강태준이 기획한 거대한 거짓말과 함께 시작되었는데 모든 주요 일간지의 일면과 아침 뉴스의 헤드라인은 악처 한서윤이 아이를 납치하고 불륜을 저질러 도주했다는 자극적인 기사로 도배되어 있었다. 강태준은 패쑥하게 분장한 얼굴로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눈물을 훔치며 자신은 회사를 위해 헌신하느라 가정을 돌보지 못했을 뿐인데 아내가 젊은 내연남과 함께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아이까지 데리고 사라졌다고 호소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대중들은 그가 흘리는 악어의 눈물에 속아 넘어갔고 인터넷 댓글창은 서윤을 향한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비난으로 가득 찼으며 강태준은 피해자이자 비운의 CEO로 둔갑하여 동정, 여론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회견을 마친 태준은 대기실로 돌아와 거울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는데 그는 이 여론몰이가 서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그녀가 가진 증거들의 신뢰성을 바닥으로 떨어뜨릴 완벽한 방패막이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남해의 작은 집에서 이 모든 광경을 TV로 지켜보던 한서윤은 분노 대신 차가운 경멸을 느꼈는데 그녀는 태준이 자신의 밑바닥까지 보여주며 발악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그를 단번에 끊어낼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노트북 앞에 앉아 미리 작성해둔 반박 자료와 결정적인 증거 파일들을 인터넷상의 모든 주요 포털 사이트와 방송사 제보 게시판 그리고 금융감독원 서버에 동시 전송하는 엔터키를 눌렀다. 그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강태준이라는 인간의 추악한 이면과 강한 그룹의 부패한 구조를 낱낱이 해부하는
디지털 부검과도 같았으며 그 안에는 태준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치명적인 영상과 녹취록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서윤은 화면의 전송 완료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의 평온한 바다를 바라보았는데 이제 곧 불어닥칠 폭풍은 그녀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태준이 자초한 인과응보의 결과물일 뿐이었다. 서윤이 공개한 자료 중 가장 파급력이 컸던 것은 강태준이 내연녀 민혜진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조세 포탈을 모의하고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는 고화질 영상이었는데 이 영상은 순식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며 여론을 180도 뒤집어 놓았다. 영상 속에서 태준은 국민들은 개돼지나 다름없으니 적당히 눈물만 흘려주면 믿을 것이라고 비웃으며 서윤을 정신병자로 몰아 감금할 계획까지 서슴없이 떠벌리고 있었고 이를 본 대중들은 배신감을 넘어선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태준을 동정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를 파렴치한 사기꾼이자 가정 파괴범으로 지목하며 강한 그룹 불매 운동을 넘어 퇴진 시위를 조직하는 등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다. 방송사들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강태준의 실체를 폭로하는 긴급 뉴스를 편성했으며 기자들은 강한 그룹 본사 앞으로 몰려들어 진실을 요구하는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오후가 되자 검찰청 특수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강한 그룹 본사와 강태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단행했는데 이는 서윤이 제공한 완벽한 회계 장부와 비자금 내역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검찰 수사관들이 파란 상자를 들고 로비를 오가는 장면이 생중계되자 강한 그룹의 주가는 하한가로 직행했고 주요 채권은행들은 즉시 대출 회수 절차에 돌입하며 태준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집무실에 고립된 태준은 빗발치는 전화를 받지 못한 채 멍한 표정으로 TV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화면 속의 앵커는 그의 구속 영장 청구가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었다. 그는 비서실장을 호출하여 상황을 수습하라고 고함쳤지만 비서실장은 이미 사표를 제출하고 잠적한 상태였고 그를 보좌하던 임원들조차 연락이 두절되어 태준은 철저하게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 혼란을 틈타 태준의 내연녀 민혜진은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자신만이라도 살 길을 찾기 위해 태준의 펜트하우스로 달려갔는데 그녀의 목적은 사랑이 아니라 금고 속에 있는 현금과 폐물들이었다. 혜진은 태준이 알려주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금고를 열었고 그 안에 있는 달러 뭉치와 골드바 그리고 명품 시계들을 닥치는 대로 가방에 쓸어 담으며 태준을 저주하는 욕설을 내뱉었다. 그녀는 태준이 곧 감옥에 갈 것이고 빈털터리가 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더 이상 그 늙은 남자 곁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해외로 도피하기 위해 공항으로 향하는 콜택시를 불렀다. 혜진이 떠난 펜트하우스는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태준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찢겨 나뒹굴고 있었는데 이는 거짓된 욕망으로 맺어진 관계의 필연적인 결말을 보여주는 듯했다. 강한 그룹 본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지만 의장인 강태준은 참석조차 하지 못한 채 회의만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는데 이사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태준을 희생양으로 삼기로 합의했다. 평소 태준의 앞에서 굽신거리던 이사들은 앞다투어 태준의 비리를 증언하며 자신들은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협조했을 뿐이라고 변명하기 바빴고 그 모습은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려는 쥐떼들을 연상케 했다. 태준은 뒤늦게 이사회장에 들이닥쳐 배신자라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렸지만 경비원들에 의해 짐짝처럼 끌려나가는 처참한 신세가 되었고 복도에 있던 직원들은 그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수근거릴 뿐 아무도 그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에서 쫓겨나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괴성을 질렀지만 그 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졌다. 쫓겨난 태준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그제야 그는 자신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여자가 돈을 보고 접근한 꽃뱀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그는 갈 곳을 잃고 자신의 차에 올라타 무작정 도로를 질주했지만 라디오에서는 온통 그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뉴스만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시민들은 그의 차를 알아보고 계란을 던지며 야유를 퍼부었다. 태주는 핸들을 붙잡고 오열하며 서윤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모든 것이 망가져버린 것에 대한 억울함과 공포의 눈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서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서윤이 자신을 버림으로써 이 모든 파국이 시작되었음을 인정해야 했지만 자존심은 끝까지 그 사실을 거부하고 있었다. 해가 질 무렵 태주는 도망치듯 한강변의 둔치에 차를 세우고 멍하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는데 화려했던 서울의 야경이 오늘따라 그를 조롱하는 듯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휴대폰은 검찰의 출석 요구 메시지와 빛 독촉 문자로 쉴 새 없이 진동했지만 그는 더 이상 어떤 것에도 반응할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차 안의 거울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는데 그곳에는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재벌 총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늙고 초라한 범죄자의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태주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서윤과 지우의 사진을 꺼내 보았지만 사진 속의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어 지금의 비참한 현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반면 남해의 서윤은 뉴스 속보를 통해 강태준의 해임과 검찰 출석 소식을 접하고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와인 한 잔을 따랐는데 그 붉은 액체는 마치 승리의 축배처럼 투명하게 빛났다. 그녀는 태준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지켜보며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가 저지른 죄악과 그가 주었던 상처의 깊이가 너무나도 깊었기 때문이었다. 서윤은 이제야 비로소 과거의 망령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었음을 실감했고 앞으로 펼쳐질 지우와의 행복한 미래만을 생각하기로 다짐했다. 지우가 잠옷 바람으로 나와 엄마 뭐하냐고 묻자 서윤은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이제 나쁜 아저씨는 벌을 받고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고 다정하게 말해주었다. 밤이 깊어지자 태주는 결국 자수하기 위해 검찰청으로 차를 몰았는데 청사 입구에는 수백 명의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치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문이 열리고 태준이 모습을 드러내자 수많은 플래시가 터지며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혔고 기자들은 그에게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쉴 새 없이 질문을 쏟아냈다. 태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청사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의 뒷모습은 한없이 작고 위태로워 보였다. 그가 들어가는 모습이 생중계되는 동안 국민들은 정의가 실현되었다며 환호했고 서윤은 그제야 TV를 끄고 깊은 잠에 들 수 있었다. 검찰 조사실에 앉은 태주는 담당 검사가 내민 증거 서류들을 보며 절망했는데 그 서류들은 서윤이 얼마나 치밀하게 자신의 목을 조여왔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족쇄였다. 변호사조차 포기한 듯 고개를 젓는 상황에서 태주는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음을 깨달았고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서에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그는 유치장에 수감되어 차가운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는데 그 좁은 공간이 그가 평생 살아왔던 거대한 저택보다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아이러니를 경험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찾아온 기묘한 평온함 속에서 그는 서윤이 자신에게 주었던 마지막 기회들을 떠올리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아침 강한 그룹의 주가는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오너 리스크가 해소되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의 전환이 예고되었기 때문이었다. 시장은 태준의 퇴진을 호재로 받아들였고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는데 이는 태준이 없어도 세상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돌아간다는 잔인한 진실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구치소의 독방에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태준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자신이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믿었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통감했다. 그는 이제 이름 없는 수감 번호로 불리며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아야 할 운명에 처해졌다. 서유는 맑은 날씨를 즐기며 지우와 함께 바닷가 시장으로 장을 보러 나갔는데 상인들은 그녀를 밝은 미소로 반겨주었고 아무도 그녀가 한때 재벌가의 사모님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신선한 생선과 채소를 고르며 평범한 주부로서의 일상을 만끽했고 지우는 시장 골목을 뛰어다니며 명랑한 웃음소리를 퍼뜨렸다. 서유는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계산하며 문득 자신의 삶이 이토록 가볍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고 지난 10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들이 파도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서유는 지우를 재우고 테라스에 앉아 밤바다를 바라보며 태준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는 붙이지 않을 자신만의 이별 의식이었다. 그녀는 편지에 당신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당신 덕분에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적었고 이제 각자의 길에서 죗값을 치르거나 행복을 찾기를 바란다고 썼다. 서유는 그 편지를 종이 비행기로 접어 밤하늘을 향해 날려보냈고 종이 비행기는 바람을 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멀리 등대 불빛이 깜빡이며 그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듯했고 서유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의 법정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환호가 동시에 터져나왔다.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강태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500억 원이 선고되었고 이는 재벌 총수에게 내려진 판결 중에서도 유례 없이 엄중한 것이었다. 강태준은 피고인석에 서서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지난 몇 달간의 수감 생활로 인해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고 과거에 오만했던 기세는 찾아볼 수 없었다. 법정 경위들이 그의 양팔을 붙잡고 구치소로 이송하려 하자 그는 그제야 정신이 든 듯 억울하다며 고함을 질렀지만 그의 절규는 법정의 높은 천장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온 주역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은 더 이상 그의 낡은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차가운 수감만이 그의 손목을 더욱 강하게 조여올 뿐이었다. 형이 확정된 후 강태준은 서울구치소의 독방으로 이감되었는데 1.5평 남짓한 그 좁은 공간이 이제 그가 평생을 보내야 할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기상하여 차가운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운동장에 나가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무의미한 일상을 반복해야 했는데 이는 화려했던 과거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비참한 삶이었다. 교도관들은 그를 회장님이 아닌 수감번호 503번이라고 불렀고 동료 수감자들조차 한때 재계 서열 10위권이었던 그를 조롱거리로 삼으며 멸시의 눈초리를 보냈다. 태준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렸는데 꿈속에서는 언제나 서윤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는 용서해 달라고 빌다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곤 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상실감보다 자신을 파멸시킨 것이 다름 아닌 자신의 아내였다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지만 그 분노조차 들어줄 사람이 없는 고립된 공간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준에게 면회 신청이 들어왔다는 통보가 전해졌는데 그는 뛸 듯이 기뻐하며 변호사나 예전의 부하 직원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하지만 접견실의 두꺼운 유리벽 너머에 앉아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한서윤이었고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당당한 모습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윤은 최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사치스러워 보이지는 않았으며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하여 태준의 초라한 모습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다.
태주는 수화기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왜 왔느냐고 물었지만 서유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정리할 서류가 남아서 왔다고 대답하며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유리에 대어 보여주었다. 그것은 아들 지우의 성을 자신의 성인 한씨로 변경하고 태준의 친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법원의 최종 결정문이었는데 태준은 그 문서를 보는 순간 심장이 태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태준은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어떻게 아들의 성까지 바꿀 수가 있느냐고 악을 썼지만 서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했다. 그녀는 지우가 더 이상 범죄자의 아들로 손가락질 받으며 살게 할 수는 없으며 아이도 아빠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잔인한 진실을 통보했다. 태주는 자신이 출소하면 다시 재기하여 아이를 데려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서유는 당신이 나올 때쯤이면 지우는 이미 성인이 되어 있을 것이며 그때 당신은 빈털터리 전과자에 불과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녀의 말은 칼보다 날카롭게 태준의 폐부를 찔렀고 그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입술만 깨물며 분루를 삼켜야 했다. 서유는 이제 당신과 나 그리고 지우 사이의 모든 법적 생물학적 연결고리는 끊어졌으니 부디 그곳에서 죄를 뉘우치며 남은 생을 보내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태주는 다급하게 유리를 두드리며 제발 가지 말라고 애원했는데 그의 눈에서는 비로소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빌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울부짖었지만 서유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을 뿐 다시 돌아와 앉지는 않았다. 그녀는 유리 너머의 태준을 바라보며 당신이 사랑했던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안락함과 권력이었을 뿐이라고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나 역시 당신을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자고 덧붙였다. 서유는 미련 없이 접견실을 빠져나갔고 태주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지만 그를 위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교도소를 나온 서유는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다. 그녀는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타 운전기사에게 남해로 가자고 지시했고 차는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며 서울이라는 거대한 욕망의 도시를 뒤로하고 멀어졌다. 차 안에서 그녀는 태블릿 PC를 켜고 자신이 설립한 투자자문 회사의 실적을 확인했는데 회사는 그녀의 탁월한 안목과 리더십 덕분에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능력 있는 여성 CEO 한서윤으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으며 수익의 상당 부분을 미혼모 지원 단체에 기부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주체적이었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완전한 자유 그 자체였다. 남해의 집에 도착하자 마당에서 뛰어놀던 지우가 엄마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는데 아이의 얼굴은 구김살 없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지우는 이제 학교에서도 인기 많은 모범생으로 자라나고 있었고 아빠의 부재에 대해 묻기보다는 엄마와 함께하는 현재의 행복에 더 집중하는 건강한 아이가 되었다. 서유는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볼에 입을 맞추었고 지우는 엄마에게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리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았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해안 산책로를 걸으며 저녁 노을을 감상했는데 붉게 물든 바다는 그들이 겪어온 시련의 시간을 위로하듯 따뜻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서유는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절대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아이 역시 엄마를 올려다보며 신뢰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저녁 식사 후 서유는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지난 날을 회상했는데 그 치열했던 복수의 과정들이 이제는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강태준을 무너뜨린 것이 자신의 복수심 때문만은 아니었으며 그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태준이 감옥에서 보내게 될 긴 시간 동안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를 바랐지만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연민에 가까웠다. 서유는 밤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가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몇 년 후 강한 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완전히 탈바꿈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으로 거듭났는데 이는 서윤이 심어놓은 내부 고발 시스템과 윤리 경영 지침 덕분이었다. 세상은 강태준을 잊었고 한서윤이라는 이름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성공한 여성 기업인의 대명사로 기억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에세이를 출간하여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많은 여성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는 멘토로 활동하게 되었다. 서윤의 성공은 단순히 부와 명예를 얻은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고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재건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었다. 지우의 초등학교 졸업식 날 서윤은 학부모 대표로 단상에 올라 축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녀는 아이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조언했다. 객석에 앉은 지우는 엄마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박수를 쳤고 서윤은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졸업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바닷가 앞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조촐한 파티를 열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는 여전히 그들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고 있었다. 서윤은 건배를 제의하며 우리의 새로운 챕터를 위하여라고 외쳤고 지우는 주스잔을 부딪히며 환하게 웃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지만 서윤의 삶은 계속되고 있었으며 그녀는 매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가끔 서울 쪽 하늘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짓기도 했지만 그것은 후회가 아니라 지나간 시간에 대한 예의였을 뿐이었다. 한서윤과 한지우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가족으로 남게 되었다. 이제 그들 앞에는 펼쳐진 넓은 바다처럼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마지막 장면에서 서윤은 해안도로를 따라 드라이브를 즐기며 창문을 활짝 열었는데 들어오는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고 시원하고 상쾌하게 느껴졌다. 라디오에서는 그녀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조수석에는 사랑하는 아들이 잠들어 있는 이 평범하고도 특별한 순간이 그녀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적이었다. 그녀는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는데 그곳에는 과거의 우울하고 억눌린 여자가 아니라 삶의 주인이 되어 빛나는 한 여자가 미소 짓고 있었다. 차는 붉은 석양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갔고 화면은 서서히 암전되며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다.